안녕하세요. 다시 3, 4월 개강이 시작된대요. 자, 잠깐 강의 계획서 잠깐 볼게요.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 뭐 열심히 하겠다. 첫 번째 인사말이 있고, 자, 강의 목표에 이렇게 있네요. 제 3, 4월 과정은 이론 정립 과정, 1, 2월 과정과 함께 이론 정립을 완성을 목표로 한대요. 자, 그래서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다라면 1, 2월 강의를 무조건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남을 때 1, 2월 강의를 다 듣고 3, 4월에 들으셔야 되고, 한 번에 다 듣기가 너무 어렵다,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단원마다 1, 2월 강의에 만약에 3, 4월 달에 경제론을 공부한다라면 다음 시간에 이제 경제론을 공부할 건데 1, 2월 달에 경제론 수업을 듣고 와서 수업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따라오셔야 될 거고, 3, 4월 달에는 이제 1, 2월 달에 못 배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못 배운 내용까지 합쳐가지고 1, 2월 달 배웠던 내용과 못 배웠던 내용까지 합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진도가 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도 빠르고 내용도 빨리 흘러가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못하면 이해가 안 되면 1, 2월 달은 좀 천천히 제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참고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기출 적용이네요. 3, 4월 달은 아직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 실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한 번 기출문제 풀고 끝나진 않아요. 다음 순환, 다다음 순환도 계속 기출문제를 풀어 나갈 거니까 어찌되거나 기출문제 이론 정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출문제까지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적용 능력을 길러갈 건데, 여러분이 이제 해오셔야 될 게 뭐냐면 단원마다 기출문제를 읽어오셔야 돼요. 이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풀어오시면 좋고, 보는데 답은 못 찾겠다, 안 풀린다,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읽어만 오시는 거예요. 문제를 읽어오셔야 제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빨리 이런 문제였지라고 해석해서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을 테니까 단원마다 기출문제를 읽어오시거나 풀어오셔야 되고, 체크를 잘 해야 돼요. 모르겠다, 다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다음에 또 봐야 될 걸 자기만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자, 그리고 계산 문제 풀이를 통해서 테마별 계산 문제 풀이 방법을 익힌다는데,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 하는 계산 문제 풀이법으로 완벽하게 계산 문제를 정리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기초 계산 문제 특강이 있었어요. 아직 수강을 안 하신 분들은 무료로 강의가 올려져 있으니까 듣고, 자, 그 다음에 날짜가 이제 아직 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뀔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뭐 7, 80%는 이 날짜 할 것 같긴 한데, 기출 계산 문제 특강이 있어요. 자, 이건 기초 계산 문제 특강이니까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수학부터 해서 1, 2월 달, 11월, 12월 달에 배웠던 기초 계산 문제를 제가 특강으로 했었고, 4시간 수업이었고, 기출 계산 문제 특강은 이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계산 문제를 모두 다 풀어드릴 거고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것도 역시 무료로 진행하니까 다 참여하셔서 가능한 들으시길 바라고, 그러면 계산 문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완성이 될 거예요. 기출 문제까지 다 풀려질 거니까. 자, 그리고 8주차 수업인데 나머지는 이제 쭉 진도대로 나갈 거고, 근데 이 진도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봐서 진도를 짰지만 열심히 노력할 거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시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여러분께 한번 당부드릴 게, 보충이 한번 잡힐 거예요. 보충. 그래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제가 따로 보충 시간을 잡아서 감정평가는 보충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하루는 보충이 있을 거다. 총 정규 수업 8주차에다가 보충 하루에서 9주차로 수업을 제가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학습 방법에서, 자, 2시간 합격당 수강생은 반드시 이론 정립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미리. 반드시 꼭 듣고 오셔서 수업에 참여하시고 시간 내셔서 반드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단원별 기출 문제는 미리 풀어야 하며 풀리지 않는 경우는 읽어만 오셔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좀 기출 지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좀 읽어만 오셔도 괜찮으니까 읽어만 오시거나 풀 수 있으면 풀거나, 근데 체크를 잘 해놔야 돼요. 모르는 거 체크, 다시 봐야 될 거 체크 해놓고, 설명 열심히 들어야 될 거 별표 해놓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항상 목표는 문제 풀었던 걸 100% 이해를 목표로 해서
제가 중간에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나올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뺀 나머지 것들은 100% 다 이해하려고 복습을, 문제 중심으로 복습을 할 거고. 자, 그리고 수업 진도에 맞춰서 예제 문제, 우리 교재에 보면 예제가 있어요. 2시간 합격당 기본 교재에 내용이 있고 예제가 한두 문제씩 끼어 있는데 공부해 나가면서 예제까지 풀어보시려고 좀 노력하시면 될 거고, 수업 중에 이제 개념 코드, 암기 코드가 다 제시가 될 건데 이건 수업 중 당일날 외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수업 중에 계속 되뇌이면서,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집에 가면서도 오늘 암기 코드 뭐 배웠지라고 하면서 되뇌이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한 중간쯤에 3월 말쯤이나 제가 암기 코드 나와 있는 거 4페이지 될 거예요. 2장짜리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여러 개 출력해서 화장실에도 놓고 차에도 놓고 뭐 식탁에도 놓고 해서 시간 날 때마다 자주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암기 코드 2장이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 이런 내용이었지라고 하면서 이 암기 코드들이 이제 문제 풀 때 바로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첫 번째는 이해를 해야 돼요. 강의를 듣고 아 이런 내용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연결되어서 논리가 정리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건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잘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자 근데 그 다음은 이 이해된 걸 바탕으로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복습하면서 여러분이 암기하고 암기 코드를 활용해서 암기하고, 그래서 문제풀이, 기출문제가 우리가 목표예요. 예상문제는 사실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하니까 기출문제만 정확히 풀어내면 예상문제도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2개는 여러분이 시간 내셔서 노력하셔야 되고, 수업만 알아듣는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제가 도와주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암기할 때 암기 코드를 이용하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기보다는 이해했다라는 건 내 스스로 왜 그렇지? 이건 왜 그렇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내 스스로 답을 낼 수 있어야 이게 이해한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겠다, 이건 이해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듣는 거지 이건 머릿속에 이해된 것이 아니고, 알아들은 걸 바탕으로 내가 지문을 읽어나갈 때 야 이게 왜 그랬지? 아 이래서 이랬지, 이렇게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이해한 거니까 그렇게 계속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 나가야 돼요, 스스로. 자, 그리고 좀 소개 좀 해드리면, 제가 네이버 밴드에 학개론의 정서 황재원을 치면 밴드가 하나 있어요. 밴드에 가입하시면 하루에 이제 매일 2문제씩 제가 전에 과거에 풀었던 문제들이 중심이에요. 7, 80%는 풀었던 문제들이니까 2문제가 매일 올라오니까 아침에 시간 날 때 잠깐 짬을 내서 2분 드는 거예요. 2분 정도 딱 펼쳐서 이런 문제 답 뭐지 하면서 체크하면서 꾸준하게 문제는 풀어보는 거, 우리가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1일 학습 문제를 2문제씩 출제하고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고,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평가단이라는 게 있어요. 메가랜드에서 평가단을 하고 있는데 매주 10문제씩 문제를 내고 해설 강의를 제가 찍고 있는데, 만약에 평가단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제 밴드에 들어오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평가단 10문제를 제가 문제를 올려드리고 해설 강의 영상까지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매주 출력하셔서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어보시고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뭐 여러 자료가 있으면 밴드에도 올려놓을 거니까 활용하시면 되고, 이벤트도 좀 예정 중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까 기출 계산 문제 특강을 한다고 그랬는데 문제집을 사야 될 거예요. 문제집이 아마 정가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7,000원 정도 돼요. 많이 비싸진 않지만 수강후기 이벤트를 제가 이제 밴드에 올릴 예정인데, 수강후기 올리고 이제 인증샷 하면 제가 소정의 커피 쿠폰 하나와 사인한 계산 문제집을 보내드릴 테니까 무료로 한번 나중에 이벤트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충 교재인데, 제 이제 요약집이 있어요. 정규 수업은 요약집으로 수업을 나가는데, 우리 기출문제 2시간 합격당 이 문제집이 문제는 충분히 좀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론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시간 합격당 기본 교재로 내가 이론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요약집을 좀 사셔서 정가가 이렇게 12,000원이네요. 사셔서 내용을 좀 떨려 보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요약집은 15년 동안 나왔던 기출 지문들을 다 종합하여
이론화시키면서 정의해서 개념화시켜서 요약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약집을 읽는 것 자체가 기출문제를 풀어내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전반 같은 경우는 제가 요약집만 3번 정도 공부하셔도 충분하다. 여러 번 반복해서 시험 볼 때까지 읽으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특별히 2시간 합격 땅이니까 요약집으로 공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좀 이론 공부하는 게 우리 교재로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본서는 너무 버거우니까 요약집을 사셔서 본문을 좀 읽어 나가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 수업은 교재 중심으로 나갈 건데 만약 이론서가 좀 필요하다면 요약집을 사셔서 보는 게 좀 부담이 덜할 거다라고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고 자, 그럼 이제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좀 바쁜 경향이 좀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동산학 총론이고 보죠. 자, 부동산 학이 뭐냐 테마 1인데 교재 14페이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첫 내용이니까 마지막 한번 총정리한다 생각하고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인데 자, 부동산 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부동산 활동을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이 뭔지 알아야 돼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이 행동하는 행위들을 다 부동산 활동이라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람이 하는 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있죠? 사고 파는 거 우리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라 할 거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거, 부동산 투자. 부동산을 개발하는 거,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거, 기타 등등등이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우리가 학개론에서 배우는 것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개론에서 배우는 나머지 다 단원들이 있죠. 1단원 총론인데 2단원이 이제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관리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이건 잘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능률화라는 건 들인 노력에 비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걸 능률화라 그래요.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원리, 이건 이론을 얘기하는데 이론뿐만 아니라 응용 기술, 이건 실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과 실무를 개척해 나가는 학문이다. 자, 부동산학의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수요, 공급, 투자, 개발, 관리, 중개 이런 것들을 다 잘하기 위해서 원리,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 응용까지 개척해 나가는 학문을 부동산학이라 한다. 이런 내용이고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어떤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냐 봤더니 종합적이고 응용하고 사회과학이래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거예요. 종합, 응용, 사회과학. 종합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학에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과 경제학에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 기술학, 건축학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따로 떼어서 하나로 모았어요. 하나로 모아서 이걸 부동산학이다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자체는 원래부터 있었던 학문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부동산 관련된 건축학, 기술학 같은 걸 합쳤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 학문, 종합적 과학. 이론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 응용도 한다. 응용과 사회라는 건 사람 사는 사람들의 관계를 사회라 그래요. 사람들의 사는 관계에서도 중요한 학문이다. 사회과학이라고도 해요. 경험과학이고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하고 규범적이고 객관적이고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이거 하나.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은 아니에요. 즉 철학이나 심리학처럼 형이상학적인 걸 연구하는 추상적 학문은 아니다. 우주의 원리와 자연의 섭리를 연구하는 자연과학도 아니다. 우주나 자연의 섭리를 연구하는 걸 자연과학이라 그래요. 이론, 기초되는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기초과학, 순수과학이라 그래요. 근데 부동산학은 이론에다가 응용, 실무까지 응용하는 학문이니까 기초과학, 순수과학은 아니다. 자, 이거 외워야 돼요. 부동산학은 추자연, 기초, 순수와는 관련이 없다 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는데
그러므로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기초과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어찌어찌 하니까 자연과학이다. 이런 말 틀린 거예요. 자, 부동산학이 연구 대상은 인간과 부동산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인간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을 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활동이라 그래요.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수요 공급하는 거, 투자, 관리, 개발, 평가하는 거, 중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능률화 하자, 잘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인간이 부동산에 행동을 하면 부동산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겠죠. 나타나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현상이에요. 부동산 현상. 인간이 잘하면 좋은 현상이 나타날 건데 잘 못하면 나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좀 나쁜 문제가 나타나면 이것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이 부동산학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을 잘했다라면, 사람들이 잘했다라면,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걸 필요한 사람들이 다 하나씩만 산다는 문제가 없는데 독과점이라는 게 일어나면, 즉 100개가 있는데 한두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면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못 구하죠. 그럼 나타나는 모습은 주택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까지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이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지 인간과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 자,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건 부동산학은 추자연 기초 순수와는 관련이 없더라. 이거 하나 외워둬야 되고, 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 있어요. 뭐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인데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인 우리 어휘예요. 효율성은 능률성과 똑같아요. 능률성과 똑같은 단어고, 잘하자,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용 측면에서 잘 이용하자라는 얘기고, 민간 부분에서 강조가 돼요. 개인들은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잘하자라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고루고루 잘 살게 하자라는 게 형평성이에요. 그래서 분배 측면에서 잘 고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공공 부분에서 강조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 한번 볼게요. 정부 입장에서 또는 사회적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효율적으로 하는 이걸 중시하는 건 분명해요. 즉 부동산학이라는 건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학문이니까 개인들의 효율성을 중요시하지만 효율성만 중요시하면 안 되고, 돈이 없는데 주택도 필요하죠. 저소득층도 주택을 필요로 해요. 그런 사람들까지 잘 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복지 정책을 펼쳐야 돼요. 이런 것들은 고루고루 잘 살게 하자는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의 균형과 조화를 목표로 하더라. 이게 정부의 사회적 목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능률성, 효율성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과 함께 모두 중요시한다, 형평성도 같이 중요시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고, 당연히 우리는 법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합법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강조한다는 건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을 중요시한다요.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야 틀려요. 정부 입장에서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요시한다. 이건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우리 자본주의에서 부동산학은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얘도 함께 조화롭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나왔는데 나머지는 다 버려도 괜찮고, 이 두 가지만 정확히 개념을 잡으면 돼요. 자, 부동산학을 공부해 나갈 때, 접근해 나갈 때 종합식 접근이다라는 건 종합이라는 걸 합쳤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법률, 경제, 기술 이런 것들을 합쳐서 부동산학을 공부해 나가겠다. 이런 걸 종합식 접근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을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학을 접근해 나가는 걸 이걸 종합식 접근. 그럼 이제 앞으로 종합이다, 복합이다, 종합식 또는 복합 개념 이런 말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을 합쳤다요. 물론 법경기 3개만 합치는 건 아니에요. 법률, 경제, 기술, 뭐 기타 등등등을 합치는 거, 모두 합치는 걸 종합 복합 개념이라 하는 거지. 꼭 법경기만 합치는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그냥 법경기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앞으로 이제 PPT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이고, 자, 이건 진분홍색이죠. 마젠타 색깔이라는데 이건 앞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이 노란색을 공부할 때 이 마젠타 색깔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 의사결정식 접근이라는 건 의사를 결정한다는 건, 우리가 의사는 행동하려고 하는 생각을 의사라 그래요. 그럼 부동산학에서 의사결정한다는 건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자결정이에요. 투자결정.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뭘 기대하고 투자를 해요? 이익이죠.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지출이 더 커. 수입이 안 나와. 그럼 투자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자, 그러면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건 투자결정이니까 의사결정식 접근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동산학을 공부해 나가겠다라는 걸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학문적 표현으로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건 손해보지 않으려는 존재로서 라는 얘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존재로서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가정으로 출발하여 부동산학을 연구해 나가는 과정을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래요. 결론은 우리 부동산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의사결정식 접근이에요. 부동산학을 왜 배우냐? 돈 많이 벌려고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의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를 잘하자. 투자할 때 돈 빌려야 되니까 금융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도 알아야 되는 거야. 결국 투자를 잘해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부동산학을 연구해 나가겠다. 이걸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가정에 출발해서 부동산을 연구해 나가는 것을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 이거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점식은 뭐 한 측면을, 특정 측면을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법. 예를 들면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도 있고 경제도 있고 기술학도 있는데 법률에만 초점을 맞춰서 법률적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부동산학을 접근해 나갈 때 이걸 어느 한 측면에 중점을 뒀다 해서 중점식 접근. 분산식은 나눠서 부분마다 다루는 거,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분산식 접근.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뭐 찍어도, 감으로 찍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자, 이걸 틀리면 안 돼요. 의사결정식 접근은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동산학을 연구해 나가는 과정을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한다.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있는데 여러 원칙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능률성의 원칙. 아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기 위하여 이론과 실무를 개척해 나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 또는 같은 말로 효율성의 원칙. 능률성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거. 잘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능률성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질문은 이거 하나예요. 자, 그럼 잘하자라고 할 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대. 소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대요. 소유를 잘하자. 무슨 뜻일까요?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돼요. 땅은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없죠. 만들 수 없는 땅을 차지했다라면 잘하자라는 건
소유하고 있을 때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서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 활동은 최유효 이용을 지도 이념으로 삼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래 활동은 어떻게 해야 돼? 사기치거나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질서 있게 거래해야 되겠죠? 거래 활동은 질서 있게 하자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소유 활동은 최유효 이용을 목표로 지도 이념으로 삼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하자 능률성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소유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틀려요.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소유 활동은 최유효 이용을 지도 이념으로 삼는다.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안전성의 원칙은 부동산에 거래할 때 사기당하지 말고 안전하게 거래하자 이런 뜻이고 경제성은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을 많이 창출해내기 위해서 부동산 활동을 하자 이런 얘기고 공정한 분배, 공정성의 원칙 이런 거면 나머지는 다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자, 첫 번째 능률성의 원칙 잘하자의 소유 활동은 최유효 이용을 지도 이념으로 삼는다. 이거 하나 잘 기억해 놓으면 되고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들어보고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는 좀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론과 실무를 우리가 중요시한다 그랬어요. 이론만 연구하지 않고 실무까지 같이 하는데 이론을 정립할 때는 과학성을 중요시해요. 과학적으로 이론을 잘 정립해야 되고 우리가 실무는 기술이 있어야 돼.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이 테크닉을 기술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무는 기술성이 중요시되고 이론은 과학성이 중요시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론은 과학성, 실무는 기술성 이렇게 서로 연결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자,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 31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어요. 다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인데 자, 공중윤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대중에게, 공중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자, 서비스는 뭐냐면 이걸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서비스는 고객이 필요한 것을 잘 응대해 주는 것을 서비스라 그래요. 그럼 누구와의 윤리예요? 고객과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 찾아오는 고객한테 잘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자, 고용윤리는 고용된 사람과야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내가 사장 오너라면 고용된 직원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과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자, 얘가 중요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조직윤리예요. 조직은 뭐냐면 동업자 간 또는 주변에 있는 협회, 단체와의 윤리를 동업자 간이나 단체, 협회 간의 윤리를 이걸 조직윤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조직은 동업자 간 단체와의 라고 얘기할 때 외부 조직을 얘기할까요? 내부 조직을 얘기할까요? 내부 조직은 고용된 사람과의 관계를 내부 조직이라 그래. 그러니까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직윤리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외부 조직윤리 이렇게 단어를 합쳐서 외부 조직윤리예요. 외부 조직윤리. 조직윤리는 내부 조직 간의 윤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내부 조직은 고용윤리를 얘기하는 거고 고용된 사람과의 윤리고 이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윤리예요. 외부 조직. 이 동업자 간 단체와 협회와의 윤리는 외부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 새롭게 우리가 만들면 조직윤리라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무조건 외부 조직윤리다 이렇게 외부 조직을 얘기하고 외부 조직은 동업자 간을 의미하더라. 협회, 단체와의 윤리 이걸 얘기하더라. 자,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물활동이자 미시니까 동시에 사람들의 관계도 중요한 대인활동이다예요. 부동산을 우리가 사고 판단하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이자 동시에 대물활동이다. 그럼 문제에서 부동산 활동은 이러이러하니까 대물활동이 아니고 대인활동이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네요. 이거이자 동시에 이거예요. 자, 부동산 활동의 전문성은 3차로 갈수록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자, 그러면 중개업의 최고 전문가는 누구? 공인중개사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한다. 몇 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다?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다. 감정평가의 최고 전문가 누구? 감정평가사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는 부동산 활동은 3차 수준인 거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하는 건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 그래서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건 좀 알고 있죠. 근데 최고 전문가는 아니야. 그러니까 걔들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했다는 건 2차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하는 것은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최고 전문가 수준은 3차니까 감정평가의 최고 전문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예요. 자, 임장활동을 통해서 정보활동을 한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할 때는 부동산을 가져와서 보여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야죠. 그래서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부동산의 무슨 성?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데리고 부동산에 있는 현장에 가서 정보 활동을 해야 된다. 자, 부동산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한번 볼게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배울 텐데 토지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영원히 계속 가죠? 영속성이 있다 그래요. 자, 건물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근데 쉽게 없어져요, 오래 가요? 오래 가죠? 잘 견디죠? 잘 견디는 걸 내구성이라 그래요. 잘 견디는 재화를 내구재라고도 하고 건물은 내구성이 있어요. 내구성이 있으니까 부동산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관리 개발한다는 건 짧게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먼 미래까지 장기적으로 배려해서 부동산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배려의 장기성이 필요하다. 뭐 당연히 그러겠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3차가 전문가고 대인 활동이자 동시에 대물 활동이다.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조직윤리 나오면 여기서 답이 되는 건 딱 이거예요. 외부 조직윤리. 그러니까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 간의 윤리다. 이 외부 조직은 동업자 간이나 단체, 협회와의 윤리를 얘기하고 이론은 과학적으로, 실무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기술성이 중요시된다. 이렇게 짝지면 되고 자, 여기까지는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빨리 한번 우리가 읽어봤고 이거 뭐 다 외우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어요. 시간 나면 공부하고 뭐 모르겠다, 시간 없다 그럼 버려도 괜찮아요. 시험 문제 잘 나온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1번 문제에 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인 개념으로 보겠다.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을 이해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합이다, 복합이다 나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법률, 경제, 기술을 합쳐서 부동산을 이해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의 개념을 법률적으로도 보고, 경제적으로도 보고, 기술적으로도 보겠다. 또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기술적, 물리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부동산을 볼 수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법률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자가 좁을 협자예요. 이건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민법이라는 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부동산을 정의하고 있는 개념이 토지와 정착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얘기할 때 민법상의 정의라 그래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넓은 부동산의 개념도 있어요.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와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쳐서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준부동산을 봐야 돼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를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럼 준부동산은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부동산을 봤더니 자동차, 항공기, 선박, 재단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동차 보면 얘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죠. 자,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동산은 등기 등록할까요?
해야 돼요. 법적으로 무조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은 등기 등록 제도를 취해요. 이건 모든 사람이 부동산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나라에서 취하는 제도를 공시제도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공시법 있죠? 등기 등록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대장이나 지적 이런 걸 배우는 거, 공적 장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 등록해야 돼요. 근데 자동차 선박 권장재단 광합재단은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 등록하는 거예요.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네. 야, 그러니까 등기 등록하는 게 비슷하잖아, 부동산과. 그래서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은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니까 부동산 취급해 주겠다. 그래서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 등이다. 중요한 게 동산 등인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공시 방법인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니까 부동산 취급해 주겠다. 그래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부동산과 비슷한 공시 방법인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말하고 동산인데 부동산 취급해 주는 거. 부동산으로 간주되니까 이제 감정평가 대상도 되고 저당권의 목적도 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비슷한 공시 방법인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을 말하며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부동산이 아니에요. 동산 등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부동산과 비슷한 공시 방법인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말하며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부동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동산 등인데 우리는 이걸 법률에서 광의의 이 말이 들어가면 돼. 광의의 부동산이라고는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준주택은 주택일까요? 아니죠.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주거용으로 많이 쓰니까 주택으로 취급해 주겠다. 그래서 준주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학개론에서 준지대를 배울 거예요. 그럼 준지대는 지대예요. 지대가 아니니까 지대로에 준하게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토지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대는 토지 임대료를 얘기하는데 어찌됐거나 준자가 붙은 건 이게 아닌데 이거 취급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경제적 개념으로 부동산을 볼 때 이제 좀 이해를 하자면 여기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이걸 토지라고 하지 않고 내 땅인데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건 경제적 자산 가치가 있는데 재산이야. 자산이다.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내 자산,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즉 경제적 가치가 크니까 야 이거 뭐 토지라고 하지 않고 내 자산, 자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중요한 개념에서 자, 꼭 기억해놔야 돼요. 경제활동은 자, 부동산에 대한 제가 부동산을 동그라미 칠게요. 부동산에 대한 경제활동은 뭐냐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사고 파는 걸 뭐라고 한다? 수요와 공급을 얘기해요. 그래서 경제활동은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 그래요? 공간을 부동산 시장이라 그래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 그래서 수요 공급과 이 시장이라는 단어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경제라는 단어와 수요 공급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활동, 수요 공급의 정도, 수요 공급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경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경제활동이나 수요 공급의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경기라고 할 거예요. 경기. 이게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많은 지출문제를 풀어낼 때 시장 위험이다. 무슨 위험이에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나타나는 위험인 거예요. 시장 위험 나타나면 시장 분석이다. 뭘 분석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요 공급을 탁 떠올려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경제와 수요 공급은 떼어놓을 수 없고 수요 공급은 시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들이고 이것들의 정도를 경기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이라는 건 돈과 관련이 있으니까 자산자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경제라는 말에 수요 공급이란 경제 활동의 의미도 포함되고 있으니까 생산 요소는 만드는 생산체, 소비재, 거래하는 물건 상품인데 얘는 공급과 관련된 얘기고 얘는 수요와 관련된 얘기고 이 거래되는 물건을 상품이라 그래요. 출제자가 1번 문제를 보너스로 내겠다. 얘 내는 거예요. 얘. 경제적 개념 이렇게 5가지.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무조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시켜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이해를 바탕으로 그냥 재산에 해당되는 거 이건 그냥 재산이라 봐도 돼요. 아직 자산과 자본에 대한 뉘앙스를 분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경제적이니까 돈과 관련된 재산이야. 그리고 경제활동이니까 수요 공급 관련돼 있지. 생산재, 소비재, 상품이라고 보는 건 경제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에서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반드시? 건물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토지가 있어야죠. 그럼 토지 부동산이니까 토지가 생산재가 될 수 있네요. 토지를 직접 이용도 할 수 있어. 소비재도 될 수 있어요. 토지 거래할 수 있어요. 상품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이거 거래하는 상품이야. 토지는 소비재고 소비재고 생산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경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이 5개.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자, 그럼 문제에서 부동산은 생산재이자 동시에 소비재가 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그럼 부동산은 생산재이자 동시에 소비재가 될 수 있는 건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것이다. 틀리죠? 무슨 측면? 경제적 측면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기술적, 물리적. 우리가 이제 학개론에서 뭐 기술적이다, 물리적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올 건데 얘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겠다를 기술적이다, 물리적이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자, 우리가 위치 눈에 보여요? 보이죠? 뭐 저기 산 아래 위치, 나무 옆에 위치, 또는 위도 경도 위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은 지표부터 시작해. 지표부터. 그래서 토지를 눈에 보이는 위치나 공간으로 본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시골 내려가면 자연 환경이 좋다 이런 말 하죠. 보여지는 건 나무와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와 토지가 부동산이에요. 이걸 보이는 모습, 자연이다,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건 기술적, 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은 기술적, 물리적으로 부동산을 접근해 나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으로 부동산들을 다 이해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3가지 측면으로 보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할 거 마젠타 진분홍색 보니까 준부동산은 동산 등이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되죠. 동산 등이다. 경제적 개념의 이 5개 외워야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실수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얘예요. 예. 자, 법이나 경제는 형태가 없어요. 무형적인데 눈에 보인다는 건 형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형적 측면이라고 나오면 딱 안테나를 세워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유형적이다라고 나오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나머지는 형태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보죠. 부동산은 생산재이자 소비재인 것은 경제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이는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경제적 개념은 유형이 아니에요. 유형이란 말 딱 나오면 언제나 기술 물리적 개념과 연결돼야 돼요. 이런 지문 실수하면 안 되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런 거 나오면 실수하지 않게 이 마젠타 나와 있는 색깔 잘 개념을 잡아야 되고 자, 1번 문제에서 속여내는 출제자가 속여내는 것이 얘예요. 복합이란 단어
뭐 하도 많이 문제를 내니까 이제 뭐 실수를 좀 줄여들긴 할 텐데, 우리가 방금 배운 건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겠다. 복합이니까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을 잡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얘하고는 전혀 다른 복합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복합 부동산. 봤더니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토지도 부동산 독립된 부동산이고 건물도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토지 등기부 있어요? 건물 등기부 있어요? 각각 법률에서는 각각 별개의 부동산인데 일체에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수요, 공급, 거래, 중개, 관리, 투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매매 한번 보죠. 부동산 매매도 부동산 활동이니까 매매할 때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대요. 대표적으로 아파트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거래하면 건물을 판 거예요? 토지 소유권을 판 거예요? 나눠서 팔 수 있어요? 아파트 거래할 때. 아파트 등기부를 보면 건물 부분과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대지 사용권이 합쳐져서 항상 거래가 일어나요. 아파트라는 얘기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합쳐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 토지와 건물이 합쳐져 있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합 부동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이 필요한데,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을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이거예요.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지만 부동산 활동할 때 떼어놓지 못하고 합쳐져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이 뭐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문제에서 많이 내죠. 법률적으로 독립된 토지 건물을 일체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이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복합 개념 부동산은 법경기 얘기하는 거고 이건 복합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복합 건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 이거 나오면 우리가 주상복합 건물 알죠? 이거 떠올리면 돼요. 주상복합 건물. 자, 복합 건물인데 주거용, 상업용,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을 용도라 그래요. 용도. 대표적인 용도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 주거용도 있고 상업용도 있다. 여러 용도가 합쳐져 있는 건물을 뭐라고 한다? 복합 건물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 건물에 여러 용도가 혼합된 건물을 복합 건물, 대표적으로 주상복합 건물, 여러 용도죠.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지문으로 소개만 나왔어. 복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다르다. 토지와 건물을 이루는 말은 뭐다?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하나 더 하고 쉴까요?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네, 하나만 더 하고. 자, 정착물이라는 건데, 자, 정착물이 되면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착물은 법률, 경제, 기술 중에서 어디에서 어떤 측면으로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보는 것은 법률이죠. 협의예요, 광의예요? 광의도 포함되죠. 협의도 토지 정착물, 광의도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법률에서 법률적 측면에서 정착물이라고 하는 순간 법률적 측면에서 얘는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정착물이라고 하면 무조건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근데 이제 원래는 움직이는 동산이었지만 건물이나 토지에 부착되어서 항구적으로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물건을 이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정착물. 자, 정착물이 되는 순간 우리 이제 이걸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정착물에는 토지 정착물도 있고 건물 정착물도 있어요. 건물에 붙어도 정착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토지에 붙어도 정착물이 될 수 있고,
자, 일단 건물 정착물이 되려면 건물에 붙어 있을 때 이유 있게 잘, 단단히 잘 붙어 있으면 정착물이 돼요. 무조건 붙였다가 아니라 이유 있게 단단히 잘 오랫동안 이렇게 부착할 목적으로 부착하면 이걸 건물 정착물이라 그래요. 봤더니 영구적으로 부착했다. 맞아요, 정착물. 용도에 맞게 특수 제작되어 부착되었다. 맞아요. 자, 중요한 건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이에요. 임대인이 부착할 때는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부착한 거예요. 임차인이 부착하면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 일시적으로 부착한 거로 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부착한 건 정착물로 보지 않아요. 임대인이 부착한 거. 자,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되는 거. 분리 시, 제거 시 떼어냈을 때 건물에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손상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손상이. 떼어냈는데 손상이 없어. 떼어냈는데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떼어낼 때 뭔가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물이 되려면 떼어냈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돼. 손상을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부착물인 거예요. 그래 정착물로 얘기해요. 그래서 건물 정착물은 건물에 부착해도 우리가 정착물이라 하면서 부동산이라고 볼 텐데 이유 있게 잘 부착해야 돼요. 단단히 이렇게 부착되면 되고, 자, 주의할 건 임대인이 부착해야 된다.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떼어낼 때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키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들 중에서 자, 두 개로 나누는데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로 나누는데 이 나누는 기준은 정착물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붙여져 있는 물건의 소유권이 독립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느냐 아니면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느냐 이거예요. 토지 위에 있는 도로가 있다고 해보죠. 아니면 토지 위에 있는 울타리가 있다 해보죠. 울타리의 주인은 따로 별도 없어요. 무조건 토지 주인이 가져요. 근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은 다른 주인이 있어요? 그죠? 그 얘기예요. 토지 위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 중에서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이 별도의 소유권이 있는 물건이라면 이걸 독립정착물. 토지에 붙어져 있는 이 정착물인데 따로 주인이 없어. 무조건 그냥 토지 소유자가 갖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걸 이걸 종속정착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법률에서 독립적으로 정착물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건 딱 4개. 건물 등기부 있어요? 그죠? 건물 등기부에 있는 이 소유권자가 건물 주인이에요. 땅 주인과 별개예요. 등기된 임목, 나무를 등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걸 임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임목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자가 이 나무 주인이에요. 땅 주인과 별개고.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이 나무는 누구 거다라고 이름이 밝혔어. 정확히 명백하게 법에서 인정할 정도로. 그러면 이건 이름을 밝힌 사람 거지 땅 주인과 별개예요. 그리고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뭐 권한이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남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무조건 누구 거냐면 경작자 거예요. 경작자 거. 땅 주인과 별개예요. 토지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어렵다는 이유가 사실 이것과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땅이 있는데 지금 자금이 없어서 나중에 개발하려고 그랬어. 빈 땅으로 잠깐 놔뒀어.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돈 모아서 개발하려고 딱 갔더니 농작물들이 막 심어져 있어요. 할머니들이 옥수수, 감자, 막 고구마 다 심어놨어요. 개발하려고 내가 싹 밀어버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이 경작물은 다 할머니들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상을 해줘야 돼. 누구 건지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땅 주인과 전혀 관련이 없이 경작하는 사람 거예요. 다 보상을 해줘야 돼. 그리고 밀어야 돼. 자, 그래서 토지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자, 법에서 이 4가지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땅 소유권과는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정착물이다. 이렇게 다 주인이 별도로 있어요. 나라에서 인정해줬어요. 법으로. 자, 이 4개를 뺀 나머지 정착물은 다 종속정착물. 그럼 정착물의 소유권은 어디에 가 있어? 다
땅,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거예요.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자, 우리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 국어. 뭐예요? 인공수로 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적인 수로. 우리 뭐 물 이렇게 이렇게 잘 지나가라고 시멘트 잘 발라서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국어. 축대, 도로, 교량, 제방, 돌담. 얘들은 주인이 별도로 없어. 다 누구 거다? 땅 주인 거예요. 땅 주인 거. 소유권들이 다 땅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고, 얘 보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생. 이건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데 알아서 잘 자란다는 거죠.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누구 거다? 땅 주인 거예요. 토지 소유권자가 무조건 갖는 거예요. 별도의 누구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되면 분명히 틀린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생과 나무는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뭐 고민해야 돼, 왜?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정착물 맞잖아. 그죠? 다만 무슨 정착물이 아닌 거야? 독립정착물이 아닌 거고 정착물 맞아요. 그러니까 정착물로 취급하는 거 맞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건 다 정착물이야. 다 정착물,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정착물 맞아요. 근데 다만 등기가 되거나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됐다라면 독립정착물이고 알아서 잘 자란 나무는 정착물은 맞는데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정착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웠어요. 독립정착물 4가지 외워야 돼요. 건물, 등기된 임모, 명인 방법의 수모,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 4개는 땅 주인의 소유권과는 별도의 이 정착물의 소유권이 인정된더라. 나머지는 다 땅 주인이 갖는 종속 정착물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정착물이 아닌 거 한번 보면 뭐 동산 많이 있는데 정착물이 아니면 부동산이 아니니까 동산이라고 해요. 그럼 헷갈리기 쉬운 동산만 한번 잠깐 체크해 보면 임차인이 부착한 건 임시적으로 붙인 거죠.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뭐다? 동산이라고 보고 나무 중에 가식 수목이 있어요. 가식 중에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예요. 옮겨 심으려고 잠깐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야. 땅에 오랫동안 부착하려고 심어놓은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딱 심어놓은 나무니까 얘는 정착물이 아니야. 뭐예요? 정착물이 아니니까 동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판잣집은 영구적으로 살 집이에요? 임시로 살 집이야? 임시로 살 집이니까 얘도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만 정착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나무는 정착물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대부분의 나무는 정착물이 맞아요. 자, 나무를 한번 볼게요.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나 등기된 나무는 독립정착물.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종속정착물. 얘들은 정착물이 맞아. 근데 나무 중에 하나, 가식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하나만 보고 이제 우리 쉴게요. 정착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면 이게 아무리 고민해도 정착물인지 정착물이 아닌지 이게 판단이 안 된대. 자, 그러면 일단 뭘로 본다? 정착물로 간주한다. 이거 하나 우리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모르겠다 그러면 정착물로 간주해요. 그럼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정착물로 보니까 얘는 부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매할 때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매매했으니까. 그래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넘어간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죠. 저기 벽에 시계가 달려 있어요. 제 시계 떼어내면 건물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저건 동산이에요. 근데 이 건물을 팔았어, 매매했어요, 부동산을. 그럼 저 시계는 떼어놓고 내가 갖고서 넘겨도 괜찮아. 그렇죠? 근데 이 건물에 수도꼭지가 붙어져 있거나 저기 스위치가 붙어져 있거나 LED가 붙여져 있어요. 건물에는 조명이 밝혀져야 돼. 이게 건물의 기능이야. 근데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 LED를 다 떼어놓고 넘겨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얘는 정착물에 해당되니까 부동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동산 팔 때 이 LED까지 같이 넘겨야 돼. 이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걸 봤더니 얘가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해. 그러면 일단 떼어서 갖는 게 아니라 같이 넘겨줘. 넘겨주고 나중에 다 봤더니 법률적으로 안 봤더니 동산인 게 명확해졌어. 그럼 떼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돼. 근데 처음부터
야, 뭔지도 모르는데 막 다 떼어서 가지고 넘기면 계약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 법리가 개인 간의 다툼이 너무 복잡해져.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정착물로 간주하고 넘겨놓고 나중에 동산이 확실하면 떼어 가져가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정착물로 보고 매수인에게 넘기는 게 우리 일반적이다. 자, 여기까지 배웠다가 자, 정착물에 대해서 배웠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강사력이 합격이다.